작은 서점.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황정은의 소설 상류엔 맹금류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오래전 헤어졌던 제이라는 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일들을 회상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풍경이 담겨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요, 골목길 귀퉁이 작은 서점 이미지가 프로필에 있는 저희 서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댓글로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도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르셔서 또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전시회 선물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캐서린 버나드 Some of All My Work 전시회인데요. 캐서린 버나드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회고전으로 핑크팬더, 피카츄, 심슨, 이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를 유쾌한 그림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9월 28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저희는 7월 한 달간 관람 가능한 티켓을 1인당 2장씩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자 또는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주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항상 우리 장유진 작가님 들어오면 우리 작가와 PD 아이돌이 왔다. 그런 어떤 저희의 그 환대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쑥스럽지만 좋습니다. 네. 청취자 4222님께서 늦은 밤 작은 서점 들으니 최현정 아나운서님과 장유진 작가님 두 분의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행복한 밤입니다 해주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 정말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고 싶었거든요, 진짜 이 취지가. 늦은 밤에 이렇게 뭔가 따뜻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는, 잠자기에도 딱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럼요. 시간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고아라님께서 퇴근할 때마다 듣는 작은 서점 덕분에 위로와 행복을 채우고 갑니다. 이렇게 또. 퇴근 늦게 하시네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너무 속상하다 많으시죠. 갑자기 이거 보니까. 맞아, 그런 분들 많으신데. 네. 또 이렇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네. 책이라는 게 같이 또 힘들거나 이렇게 좀 위로받을 일들 같이 저희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황정은 작가님의 네. 아무도 아닌이라는 소설집이고요. 네. 그 안에서
상류의 맹금류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지난주에 갖고 오셨어요. 2권을 가져오셔서 이제 한 권을 저에게 쥐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책 선물 받는 거 너무 좋고. 예, 왜냐면 안 그러면 책을 선물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취향 타니까. 아니 저는 취향 없고요. 저의 취향은 우리 장윤 작가님이 매주 소개해 주시는 그 책이 저의 취향이 너무 잘 돼가고 맞으시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책 그 양의 미래를 오늘 하는 줄 알고 잘못 읽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이거 방송한 30분 전에 상류의 맹금류 네. 예, 벼락치기로 읽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또 양의 미래를 읽으셔서 그 두 작품이 황정원 작가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 같은 시기에 쓰셨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셔서 네. 잘 읽으셨어요? 아, 그래요? 칭찬 받아도 돼요. 네. 네. 아무튼 정말 그 빠르게 읽지만 확 그 너무 좋죠. 가슴에 확 다가오는 네. 그게 있어요. 이 스토리들이. 네. 책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사실 그 책이 네. 저희 집 책꽂이에 책갈피를 어떤 책을 할까 보고 있는데 이 책이 나란히 똑같은 게 두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왜 두 개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 관련 일 말고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약간 미팅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설가니까 네. 제가 소설을 잘 안 읽고 잘 모르는데 근데 요즘 소설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안 읽어서 모르는데 네. 요즘 소설 뭐 별론 것 같다. 이런 그런 사람도 알죠. 예를 들면은 뭐 라디오 하나도 안 들으면서 네. 라디오 잘 안 들어서 모르는데 요즘 라디오 잘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쵸. 막 옛날 거 얘기하면서 옛날에 막 예를 들면 뭐 유열의 음악에 막 그런 게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요즘 거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네. 근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발언들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너무 야구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야구 룰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재미없는 거 왜 봐. 사실 이게 재미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게 단정해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무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쨌든 내가 몸담고 있는 씬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네. 살짝 긁혔다기보다는 살짝 열이 않죠. 받았어요. 네. 불쾌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아니에요. 좋은 거 되게 많다고. 근데 안 읽어보셔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만날 때 제가 한 권 사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럼 네 그럼요 사드릴게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번 더 만날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일정이 취소돼서 결국은 안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고른 이놈 책이에요. 자식한테 내가 어떤 책을 보여줘야 그가 납작해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는 뭐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그런 책이었구나. 이러면서 고른 회심의 한 권입니다. 약간 그 어떤 최근의 단편 우리 소설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을 수 있는 네. 치트키 같은 책을 이걸 읽고도 뭐 그런 말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어쩐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한 예. 명작입니다. 이것도. 그렇군요. 네. 황정은 작가 아마 뭐 백의 그림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쓴 작가로 알고 계실 텐데 좀 네. 어떤 작가인지 또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시는 네. 작가만 소개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작품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2005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 통해서 작품 활동 시작했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와 벌써 20년 차 그렇네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 황정은 작가님은 그 젊은 작가상도 받으셨고 사실 이 상류의 맹금류가 이 작품으로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으셨거든요. 11년 전에. 네. 근데 와 벌써 20년 차가 되셨구나. 정말 이제는 거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책도 많이 내시고 말씀하신 작품도 유명하고 디디의 우산도 유명하고 이 소설집이 아마 하나, 둘, 셋, 세 번째 소설집일 거예요. 네, 세 번째 소설집이고 네네.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랬군요. 정말 그 상을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한국일보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대산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5.18 문학상, 만해 문학상 더 이상 얘기를 못할 정도로 많은 문학상을 장유진 받으셨습니다. 작가님 이상으로 받으신 분이네요. 저는 아직 베이비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이 단편집 이 중에서 이제 상류엔 맹금류를 오늘 이제 같이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네. 저는 이 제목이 뭐 이래 이상해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접했는데 네. 재밌는 제목이에요. 지금 이게 다 그쵸. 읽고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상류의 맹금류라는 제목이 뭔가 운율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무슨 뜻이지? 네. 이런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목부터 읽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목이.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단편집에 있는 단편들이 다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 상류의 맹금류가 제 가슴을 심금을 울리지 않았나 싶어서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볼까요? 네. 이 상류의 맹금류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여성 화자의 시선에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근데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라는 문장을 낭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제이라는 건 이제 전 남자친구를 회상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그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제희라는 전 남자친구는 이제 누나가 넷이에요. 네. 그런데 뭐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소설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제인의 어머니가 장사로 너무 바빠서 아이를 떼러갈 시간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그런 가족인데 또 사이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희가 보면은 누나들이랑 막 너무 서로 닮아 있고 그리고 누나들과 살아서 그런지 여자에게 친절하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여자 많은 집에서 자라면 여자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네, 그냥 네. 여자의 생리랑 심리를 그냥 네.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즐거웠다라는 식으로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기 전에 가족들이 그 내 누나와 전 남친이 제이까지 모여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나는 그 가족이 아니잖아요. 네. 여자친구일 뿐이지.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장면이 어땠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이 참 너무 상징적이고 좋아서 이 부분을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남자친구네 집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내 사진도 언제고 그 벽에 걸릴 것이라고 그 나는 부분이, 생각했다. 저는 이거 제 경험이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이런 전에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남편 얘기. 지금 남편 깜짝이야. 놀래라. 네, 제가 방송에서 막 이상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네. 제 그런 생각하셨구나. 남편 집에 갔을 때 가족 사진도 있는데 자 나도 내 가족 사진 언젠가 한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쵸.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찍은 가족 사진이 그렇게 나중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이벤트가 또 있어야 찍히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그때 저를 회상했었거든요. 살짝 네. 눈물이 고이는데 F가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오래전에 제이와 헤어졌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상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나도 내 사진이 거기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의심하지 않았었다라는 문장을 보고 쿵 했어요. 맞다 헤어졌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요 한 문장에서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네, 좀 들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이 가족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제이라는 그 남자 시선이 아니라 여자친구 시선에서 이제 이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참 네. 재밌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는데 이제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사귀었으니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열심히 그 장사를 하면서 시장에서 네. 나름 장사도 잘 되고 했었는데 이제 갯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네. 그래서 막 그 상인들이 막 자기네 가게로 몰려와가지고 막 박스를 뒤집고 막 이런 난리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첫째 딸한테까지 와서 너 학교 그만두라고 돈 갚으라고. 아유, 억울하게 이제 그 동네 빚을 다 떠안는 경우가 네. 됐어요. 지금 제인의 가족이. 네. 아유.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화자는 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자 입장에서 이 가족들이 이런 경제적인 몰락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냥 도망가지.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게를 다시 메꾸고 이런 게 왜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택의 기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빚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정말 다 같이 이걸 이겨내거나 정말 다 같이 죽거나 네, 세 번째는 맞아요. 어디로 멀리 도망가거나. 네. 근데 그 방법 세 가지 중에서 그냥 이겨내자를 택한 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도망가지 차라리.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이제 부모님은 엄청난 자부가 있는데 네. 이제 이 화자는 그게 부도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왜 도망 안 갔지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님과 잘 지냈고 존경심도 있었지만 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빚을 전부 갚기도 전에 두 사람이 다 늙어버렸고 부부가 네. 그 누나들과 제이가 그 몫을 나누어 받은 거예요. 맞아요. 빚에 대해서. 뭐 진학도 못하고 학교도 네. 못 다니고. 그 양심으로 가족을 지키고 결속은 이뤄냈지만 네. 빚이 계속 대물림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납득은 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아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또 그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태연 아버지가 수술 마치고 이렇게. 태어난 날에 우리 아버지 한번 안아봅시다 네.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누나들이랑 네. 한 명씩 탁탁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나는 내 부모님과 한 번도 그런 포옹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럽고 동경하고 아직은 그 가족이 아니니까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질투했고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그들로부터 나눠받을 수 있는 게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들이 네, 사건이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꼭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균열이 좀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딱 드러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 균열이. 그래서 그 수목원에 가자는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큰 수목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전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오, 정말요? 관광 수목원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서 사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곳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아버님이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출발을 해요. 거기서부터 삐걱이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론 퇴원은 했지만 몸이 네. 안 좋으시고 되게 지치고 우울한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TV에서 보고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온 가족과 그 여자친구까지 다 네. 바리바리 이제 짐을 싸들고 그 수목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가져와야 될 걸 안 가져오고 그리고 또 여행 같은 걸 많이 안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이것도 가져가야 돼, 이것도 가져가야 돼. 짐을 바리바리 싸서 그 막 카트에 이거를 막 밧줄로 엮어가지고 제이가 이제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수목원에서 그걸 또 끌면은 여름에 얼마나 쾌적한 환경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특히 가족여행 네. 이걸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하하 웃고 있는데 정말 안간힘을 써서 그 행복을 연출하잖아요. 그쵸. 연기를 하잖아요. 막 더워 죽겠고 막 무겁고 힘든데. 네. 그래서 계속 네. 약간 그런 식의 모두가 약간 연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짐이 얼마나 지금 난감한 상황인지도 엄청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내가 마치 거기 여행 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사이가 가는데 제인의 어머니가 또 이런 말도 해요. 아버지가 가니까 혼자 올라간다고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 틱틱거리고 어머니가 흉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디서 이제 자리를 펴자고 해요. 네. 아 여기서 자리 피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 비탈길에서 굳이 여기서 자리를 피면 좋지 않을까? 여기 계곡이잖아 이러면서 물이 막 쫄쫄쫄 흐르고 있는데 원래 이제 물가 곁에 자리를 펴야 된다 이러면서 아 여기 좋다 좋다 이러면서 제인의 부모님이 자리를 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눈에는 네. 여기가 앉을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곡이라고 하기에는 뭐 물이 그냥 쫄쫄 흐르는 정도고 심지어
비탈길이고 네. 그리고 카트 엄청 집 맞아. 카트가 막 자꾸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심지어 막 너무 음산하고 흙이 막 다 젖어 있고 네. 햇빛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른들은 왜 자고로 소풍이라 하면 뭐 계곡물 졸졸졸 흐른 데서 그 옆에서 먹어야 맛이다. 뭐 이렇게 네. 또 이제 주장을 고집을 피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꼭 어른들은 내가 한 번 내뱉었을 때 그 아. 말을 철회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맞네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끝까지 그냥 네. 이거는 뭐 이 소설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화자가 이렇게 말해요. 거길 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내려가기 너무 싫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직관적으로 거기가 싫었다. 네. 가기 싫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공원 관리인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주의를 줬는데도 네. 끝까지 식사를 하죠. 이거만 먹고 갈게요. 네네. 이러면서 네. 물비린내가 막 나는 그 돗자리 바닥에서 먹고 있는데 심지어 그 국립공원 관리인이 그 얘기를 한 것도 한 건데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네. 여기 뭐야?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네. 요 아래 사람이 내려가서 밥을 먹고 있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니까 막 웃어요. 그 가족들이. 마치 우리는 행복하다는 듯이. 우리는 아기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아기가 있는 네.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서 웃고 그 막 웃다가 이렇게 그런 웃음들은 페이드아웃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웃음 하나 하나를 이 관찰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 계곡인 줄 알았던 그것이 정체가 뭐였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읽을 때 이 장면 읽으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진짜로요? 네, 이 부분을 좀 낭독을 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계곡이다 하면서 아버님께서 야, 이 물 너무 깨끗해. 막 세수하고 입도 맞아. 헹구고 그러셨단 말이죠. 네. 일부러 더 유난스럽게 물에 좀 집착을 하셨는데 네. 알고 보니 이게 맹금류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류엔 네. 맹금류였던 거예요. 참, 이 제목과 이게 나중에 연관되는 거 보면서 너무 좀 오픈, 그죠? 네, 저는 진짜 소름이 끼치셨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 랩을 너무 잘했을 때 신발 딱 떨어뜨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네. 인정이다, 진짜. 이런 저는 신발을 딱 던지고 싶은 진짜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부분을 낭독을 하는 것이 조금 책 감상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해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이 소설에 뭐 저는 뭐 10분의 1도 다 즐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작품을 알게 되신 분들은 한번 꼭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소설을 맺을 때의 그런 문장들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 부분을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지금 이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는 제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주인공의 머리에는 제이가 각인이 돼 있는데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우리 살면서 좀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사랑들과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기억들, 이렇게 잡념처럼 계속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냥 이게 싹 지워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영화처럼. 생각나지? 그렇죠? 왜 생각나지? 불쾌하고 어떨 때는 찝찝하고 좀 그런 것들을 묘사해주는 단편 네. 소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때 느꼈던 어떤 나도 저런 거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따뜻함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네. 사실 저는 이 소설이 좋은 게 제목이 너무 좀 되게 제목 자체가 되게 시 같아요. 상류의 맹금류, 상류의 맹금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 그 비탈길에서 이제 막 펴놓고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그리고 리듬감도 느껴지잖아요. 운율이. 그쵸. 상류의 맹금류. 상류에는이 아니라 상류엔 상류엔 맹금류. 네, 3, 3으로 딱 맞췄죠. 그래서 제가 네. 황정은 작가님이 하시는 도서 팟캐스트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 사실 초설가가 되고 좋은 점이 제가 좋아하던 작가님들을
실제로 만나 뵙고 뭐 책에 사인도 받고 네. 그 작가님이 내 존재를 알고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만나 뵀었는데 제가 막 팬심을 고백하면서 네. 제가 첫 번째 소설집을 읽고 너무 좋아서 진짜 이 작가님은 산문과 운문의 경계를 해체하시는 분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좋으시다고 내 작품 생활을 완전 요약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무도 아닌 이 소설집 물론 황정은 작가님 작품 다 좋지만 이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 다 너무 좋고 제가 왜 산문과 운문 그 말을 했는지 이 책을 읽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적인 성격도 네. 가지고 있어요. 황정은 작가님의 글에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말씀드리면 이 상류의 맹금류가 네. 저는 이 작품이 분명히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계급이요?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상류에 있는 것이 네. 예를 들면 어떤 부잣집이나 뭐 거대 재벌의 무슨 오피스가 있었다거나 그거에 이제 무리였다거나 그러면 좀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맹금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계급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되게 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의 미래나 상행 여기 실린 다른 네. 이런 작품들이랑 연결해서 읽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시작할 때 우리 소설계, 현대 소설계에 애정도 없고 정말 불신만 가득한 그 모 인사에게 어떻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까 하면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 선물하려고 했던 그 책이라는 말씀으로 그게 황정은 이 소설의 평가가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도 뭐 재밌어? 우리 단편들 소설들 하시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서 이 정말 이 소설가들의 이 위대한 작품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입문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재밌는데 네.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찾게 되고. 네. 이 책 제가 지금 단편 2개를 읽었는데 나머지 몇 개 있죠? 나머지도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네, 특별히 주신 책이니까. 자, 오늘 이 소설 읽으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셨다고요? 네, 그 데미안 라이스의 블로워스 도터인데요. 이게 그 영화 클로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인데 네. 그 주제가 아마 들으시면 딱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데미안 라이스가 실제로 자기 전 연애를 바탕으로 쓴 곡이라고 해요. 사실 블로워가 악기 연주하는 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국에서는 그 전화 교환원을 블로워라고 한대요. 블로워스 도터면 전화 교환원의 딸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어쨌든 이 상류의 맹금류라는 소설의 구조가 현재 전 애인을 떠올리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요거랑도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인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낭송하는 시간입니다. 시 읽는 시인. 오늘도 박참새 시인의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박참새 시인은 28살에 제42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김수영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이 활화산처럼 넘쳐 흐르는 에너지와 과감함으로 처음부터 이목을 끌었다는 심사평을 남겼고요. 박참새 시인은 나는 사실 깡패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색적인 수상 소감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박참세 시인의 시 중에서 커피 하우스 가는 길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사비나 앤드론즈의 아무도 모른다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박참세 시인의 시 커피 하우스 가는 길 앞서 같이 들어봤는데요.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지만 행인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행인이 표지판 같다고 느낀 시인은 약취를 맞게 되는데요. 그것은 표지판같이 무너진 행인에게서 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마음에서 나는 걸까요? 그 질문을 좀 가슴에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환의 화양연화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